한국 청소년 복지학회 우리 정익중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렇게 학회하고 공동으로 특히 그 멘토링에 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으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전쟁 중 부산에서 당시 정부는 뭐 전쟁 할 능력도 없을 때니까 복지는 생각도 못했죠. 전쟁으로 고아 생기고 전쟁 미망인 생기고 복지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독지가들이 많은 사회복지 시설 고아원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이걸 만들었고 그거 이제 연합체 형태로 사회복지 협의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영국과 같죠. 역사가 당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 나섰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만큼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나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법에 의하면 정부와 민간 간 가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원봉사자 한 800만이 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사회공헌센터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의 CSR 요즘 뭐 ESG 하는데 그 사업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멘토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난리 번창을 하는데 멘토링은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좀 어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좀 근본적으로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늘 공동 세미나가 됐고요. 아동 청소년 복지인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행복학 이런 것 조금 보니까는 젊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평생간이에요. 그런데 피사 이제 그 매년 학력 테스트하는 거 보면 뭐 읽기, 뭐 수학, 과학, 한국 거의 톱5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들어가는데 애들 행복도는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이제 가외니 뭐 이렇게 막 시달리다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20대, 30대 사망률 제일 높은 게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제 가외니 뭐 공부에 시달리는 것만이 아니고 요즘 대학 졸업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대기업들 요새 한국에 투자 안 해요. 미국에 투자하고, 뭐, 전에 중국, 이런 베트남, 뭐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도 임금 다 나가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공공은, 이게 뭐, 공공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청소년 복지 문제는 단순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멘토링은 그 중에 뭐 여러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요즘 진짜 사회 문제 저는 넘버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 복지 문제를 다뤄주시고 그 과정에서 멘토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지 좋은 이야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하던 아가씨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뜻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천안까지 가가지고 결혼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의견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세미나 공동으로 개최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체계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가 각별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결국 이 시대의 사회안전망, 어떤 상황이 있는지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안을 찾는 그런 자리이죠. 사회안전망이 생애 전반기를 어떻게 아우러야 되는지,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살림살이를 좀 세 부처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흔히 총괄 조정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거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 개편안이 발표되었죠. 여전히 실은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이 아동, 청소년, 청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뉴노멀 시대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도 낳고 있고 예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호모사피엔스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저의 삶을 늘 바꿔놨지만 이번만큼 크게 변화를 가져온 예가 있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삶을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포노사피엔스, 호모 디지투스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익중 회장님, 서상목 회장님, 그리고 학회,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학술회장을 만들어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순서는 진행이 될 거고요. 뉴노멀이라는 게 이제 뭔가를 봤더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가 이러한 뉴노멀의 시대를 좀 앞당겼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된 뉴노멀의 키워드가 디지털과 비대면이다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우리가 청소년, 근데 우리가 청소년 복지학회라서 위기 청소년 얘기를 오전에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위기 청소년이냐, 이게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런 청소년들, 특히 좀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땠는지를 봤더니,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도 심화가 되고, 그리고 뭐 학습이나 이런 것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멘토링을 이제 진행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이제 성인이나 또래와 친밀한 상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정서 안정하고 대인관계 향상하고 이런 것을 위한 멘토링도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단된 것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청소년 현장뿐만이 아니죠. 사회복지가 정말 그 많은 영역에서 전면 중단되면서 당연히 이제 멘토링도 많이 중단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현행 연구에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멘토링은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멘토랑 멘티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자적인 걸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우리 집에서 할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이 멘토링과
블렌티드 멘토링이 확산된 것을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외국인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국내에서는 어땠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따가 저희 또 토론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한민국 교육공과단에서 시드스쿨이라고 해서 진로 멘토링, 온라인 진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위기 청소년들, 뭐 이제 차상위 계층, 뭐 소속자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 중심의 멘토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그 저소득층 청소년들 학습 진로 일상 관련돼서 서울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멘토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텍에서는 이제 포스텍도 원래 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경북 지역의 읍면 지역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와 학업 상담을 하는 온라인 멘토링을 직접 또 화상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개발했나요? 여기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직접 해서 멘토링을 이제 온라인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EBS에는 학습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이 초중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 하는 거. 제가 뭐 이 정도로 찾았고요. 물론 이제 이것 외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제가 찾아볼 수 있었던 거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멘토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현장 가서 여쭤보면은 위탁가정지원센터, 쉼터, 지원센터 이렇게 그 실무자분들이 여쭤보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게 현장에서 그 효과가 있는지를 여쭤보면은 멘토링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러면 멘토를 뭐 몇 케이스를 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않은지 여쭤봤더니 이게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멘토도 모집하고 매칭도 해야 되고 멘토도 관리하고 멘티도 관리해야 되고 뭐 활동도 뭐 모니터링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서 이분들이 멘토링만 하는 분들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5케이스예요. 관리하는 학생들은 되게 많은데 너무 적은 수를 이제 멘토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천안 지역만 하더라도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10개가 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대학생 자원은 많은데 그 천안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시기를 천안시에서는 그래도 멘토링을 할 수 있는데 천안도 읍면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뭐 버스가 뭐 하루에 몇 번 안 가고 멀고 이러면 대학생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가서 뭐 거기서 하볼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필요한 친구들이 못 받는다 멘토링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읍면 지역 친구들이 또 뭐 조선과정도 좀 있고 이런데 오히려 더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친구들인데 갈 수 있는 멘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들어간 멘토도 없고 근데 그 주위에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 제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 멘토링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멘토링이 가능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대한 고민이 현지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멘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거죠. 인식도 없고 효과성을 검증한 것도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멘토링이 좋다라는 걸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 시스템 구축도 어렵고. 근데 저는 이러한 구조와 기술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보와 인식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 라는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한 이유들은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에 되게 익숙했고요. 저는 문제는 저 같은 멘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그 겨우 이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메신저 정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줌 겨우 익혀가지고 겨우 이제 줌 하려고 했는데 뭐 메타버스라고 또 뭐 한다 그러고 자꾸 뭘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또 그걸 계속 배워야 되냐,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라고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멘토들이 문제인 거지 오히려 청소년은 되게 익숙할 수 있다, 비대면에. 그래서 이 멘토링이 면대면 멘토링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제가 이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 시간적 제한, 저 시간 없어서 못해요 라는, 특히 이제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일하니까 뭐 바빠서 못해요 라는 분들, 시간의 제한, 신체적 장애를 넘어선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의 장으로 제가 꺼내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화두를 좀 던지고자 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불리더라고요. 뭐 텔레 멘토링이나 사이버 멘토링, 가상 멘토링, 뭐 온라인 멘토링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블렌디드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 면대면과 온라인을 좀 결합하는 방식들, 이렇게 좀 진행을 되고 해요. 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뭐 이메일이라든가 채팅, 요즘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LMS, 영상회의, 뭐 3D 가상공간, SNS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공유가 되는 거고요. 이 웹사이트 안에 이 멘토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탑재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과 도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의적절한 지원.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뭐가 궁금한데 멘토한테 멘토는 일주일 기다렸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물어보면 오늘 답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의적절한 지원이고, 시간과 비용이다. 이거는 이제 멘토 입장에서, 멘티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 소외죠. 실제 외국에서는 다른 국가에 있는 분들하고도 멘토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외 지역, 그다음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과도 연결이 가능하고, 대면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만나는 걸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블로그를 개설해서 막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람하고 만나는 건 되게 어렵대요.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온라인 소통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좀 지금 어떤 이유로 대면 만나기 좀 어렵지만 온라인 멘토링이 하나의 그 친구들을 사회로 끌어오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외모나 사회 계층 등 환경에 따른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 예전에 온라인 멘토링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상호작용이 될까? 그래서 처음에 오프라인 만남을 먼저 했어요. 멘토와 멘티가. 근데 이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즐겁게 하고 딱 갔는데, 이 멘티가 몇 명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저 멘토 바꿔주세요. 왜? 그랬더니 저 멘토가 잘생기고 다른 멘토가.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되게 이제 민감한 청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쫙 비교가 되는 거죠, 멘토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팀은 일단 온라인 소통부터 했어요. 온라인 소통을 하다가 3개월 넘어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해봤어요. 근데 멘토 바꿔달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3개월 동안 되게 친해진 거죠, 멘토랑. 그래서 우리 멘토 되게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모나 사회 계층 등 선입견을 줄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통신 기술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건데, 하지만 이제 그 도전도 있죠. 여전히 저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소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오히려 이제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 소통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없으면 이건 되게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뭐 네로라는 기업들도 지금 뭐 화재 난다고 서버가 날아가는데, 자, 멘토링 할 때 당연히 서버 구축해야죠. 그거 백업 시스템 있어야죠. 이중으로 백업 시스템 있어야죠. 가끔 해킹도 해요. 그거 다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모니터링 툴도 개발이 돼야 되고,
기술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고, 멘토와 멘토의 디지털 역량이,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 온라인에서 글쓸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오해가 되니까, 오해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내용이 기록이 되니까 비밀 보장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보안에 대한 것들, 이게 뭐 해킹이 되면 또 다 날아가니까 그런 이제 본인의 개인의 글쓰기들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전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연구에 의해서 이멘토링이 효과다라고 나온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요. 그 뚜띠가 제가 이제 처음 2004년에 했던 그 플랫폼이 그 이제 멘토링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멘토링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별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멘토와 멘티가 가서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글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슈퍼비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건 멘토, 멘티 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교사 이멘토링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이거는 그 대학생들, 교사가 되기 전에 중학생들이 이제 연구가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이멘토 컬리지 에디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이메일과 오프라인 만남을 결합한 블렌디드 멘토링을 통해서 개인 관계라든가 미래 계획, 진로 관련 멘토링이었어요. 그런 효과들을 봤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버 멘토 프로그램은 그 과학과 기술과 뭐 엔지니어링, 수학 역량을 향상하는 그런 멘토링이었는데 향상이 됐다라는 것들이 연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참여와 동기 향상, 수학과 과학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멘토링의 효과다라고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효과가 영향 요인은 무엇이냐를 봤더니 이멘토링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에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외국의 연구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한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거죠. 자원이 없는 친구들이 온라인 통해서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이 될까라는 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인강을 도입할 때, 그 2000년대 초반에 인강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온라인으로 그런 학습을 해? 라고 이제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강 그러면은, 사실은 제 혜택받는 친구들이, 지방에서 대치동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대치동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학습을 받아서 역량 형성할 수 있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인강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보는데, 2000년 초반에 제가 이제 어디서 일할 때 모 기업에서 기부를 했어요. 현물 기부를 했는데 몇 억을 기부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뭘 기부하시는 데 갔는데 인강 수강권을 기부하신 거예요. 몇 억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친구한테 나눠달라고. 근데 저희가 현장에 연락을 했죠. 이런 게 있다. 근데 현장에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니 애들이 붙잡아도 앉혀놓고서 공부를 시켜도 할까 말까 한 애들인데 인터넷 가면 그게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좀 받아주세요. 이래갖고 좀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멘토링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저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 요인은 뭐 개인의 컴퓨터 역량도 있겠죠. 물론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대면 미팅을 선호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과 동기가 높은 청소년들이 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멘토링 도구의 기획 수준, 뭐 가상 공간, 스마트폰 앱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수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감정 나누는 역량들도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 불안이 있는 경우에 기대면을 선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 뭔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불안, 이런 친구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연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 청소년들, 그래서 이동수단이 부족하거나 직접 지원이 가능하지 않거나 장애 청소년들,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이나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멘토나 멘티가 참여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연구에서 주요한 효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시행 요인들을 보면은 멘토링이 잘 되려면 결국 안정적인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보안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들,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 자료들,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빈도와 관계 위치, 이런 것들이 효과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한 이멘토링인가라는 거죠. 자, 멘토링은 70년대부터 있었고, 이멘토링은 90년대 이후에 그 확산이 좀 유럽에서 중심으로 해서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기업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IBM을 그때 이제 벤치마킹 했었는데, IBM에서 저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IBM 직원들이 온라인 멘토링을 이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도서 한간 지역, 농어촌 거주 청소년,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 청소년, 말썽질환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청소년들이 이멘토링을 통해서 자신감이 증가했다는 것들이 연구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봤어요. 은근형 외톨이, 그러니까 보호관찰, 청년한 청소년들. 그때 제가 이제 멘티 기관을 몇 개를 했었는데, 복지관, 자활지원센터, 그다음에 저기 지방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그다음에 소년원, 이렇게 이제 멘티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소년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접속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멘토링이 결국 면대면 멘토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 진로, 정서적 지지, 역할 모델의 기회 제공을 가능하지 않을까. 또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 대상으로도 하고 또 구직자들, 또 여성 멘토링 이런 것들은 이제 구직자 대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직의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나 재직자들 중심으로 한 멘토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럼 누가 이걸 할 거냐. 초기에 플랫폼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과업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뭐 누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쓰지도 않았어요.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쓰진 않았지만 그냥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멘토링 사업자 하고 싶겠다라는 이제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뭐 하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적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할까요? 뭐 이렇게만 적었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 멘토링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는데, 플랫폼 안에 뭐 AI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영상회의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야 돼요. 결국은 이 멘토링이라는 거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코디네이터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멘토와 멘티에게 우리는 다 이걸 모니터링 할 거다. 미리 다 얘기를 하고 해야 되고요. 그걸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관리하면서 신호등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리자단에다가 그 멘토 멘티 별로 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쓰는 게 이제 의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을 쓰면 파란색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글이 컴퓨터에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면은 주황색 글이 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메일을 바로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보름 동안 안 한다. 그럼 이제 거의 빨간색이 떠요. 그럼 이제 프린터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내용을 모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멘토들은요,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게 보기에는 조금 아니다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초기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이 멘토들이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에 있는 멘토들이었는데, 멘티가 이제 당연히 처음에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어제 뭐 했어 이러고, 그다음에 나 어제 여자친구랑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멘티가 형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 근데 사실은 헤어졌어. 그러니까 뭐 인생이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바뀐 거예요. 멘토와 멘티가. 그럴 때는 제가 연락을 하죠.
그래서 멘토링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고 멘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이것들 계속 스튜던트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멘토 같은 프로그램들 외국에 멘토와 멘티, 스텝이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안에서 플랫폼에서 이메일을 발송하고 스튜던트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매월 시즌 자동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멘토와 멘티에게 얼마나 친밀한지 느낄 수 있는지 물어봐서 매월 응답하도록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운영 매뉴얼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벤토링이 뭔지 잘 모르니까 간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실천 기술들, 실천 기준들, 그리고 각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에 멘토와 멘티가 활용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이런 운영 매뉴얼들이 개발되는 게 또 하나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해야겠죠. 코디네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디네이터가 사례관리 모델을 적용해서 이 사례를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동료도 하지만 이제 이게 아이멘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보조 직원도 있고요. 행정 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슈퍼비전을 주는 거죠. 코디네이터에게. 그리고 당연히 IT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술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인력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막막하잖아요. 알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초기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있어야 되는 거죠. 진로, 학습, 뭐 정서 이렇게 진로별로 그 카테고리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내가 뭐 진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온라인 액티비티들을 좀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코로나 때 이런 다양한 이제 뭐 그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줌으로 한다거나 이제 아니면은 뭐 동영상 띄워준다거나 이 정도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다 우리 집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띄워놓고 다 한쪽으로 게임창하고 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을 하면은 애들이 계속 가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딴짓을 못하는 거죠.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멘토링 안에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 멘티 선정 및 매칭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데이터가 보면은 어떤 멘토와 어떤 멘티가 매칭됐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멘토와 어떤 멘티가 연결될 때 효과가 있는지는 멘토를 잘하는 사람과 멘티를 잘하는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나중에는 지워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 기반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멘토와 멘티 교육하는 부분을 보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하고요. 코로나19가 그가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강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화두를 던지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또 이런 위기가 언제든지 다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인간과 기계가 서로 강점을 살려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언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벤토링 모델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호스트 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에서 플랫폼도 구축하고 매뉴얼도 개발하고 조직도 구성하고 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이제 호스트 기관이 먼저 선정이 되고 모델이 개발이 되고 또 하나는 인식 변화. 아직도 현장에서는 온라인 될까요? 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보고 장점과 효과에 대한 홍보들을 해보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협력기관 및 기업과 연계하는 것 결국은 멘토 기업도 필요한 거고 또 이제 멘티 기관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멘토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뭐 대학 어떤 멘토는 대학생이 되게 적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멘토는 오히려 뭐 직장이 좀 적절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다른 뭐 자영업자가 적절할 수도 있고요. 그 멘토링에 따라서 좀 다양한 멘토 풀을 만들고 좀 참여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연사의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멘토링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관리자와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결국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공사관에서 멘토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희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오게 되어서 너무 떨려서 제가 오늘 예쁘게 보이고도 싶었고 날씬하게 보이고도 싶었는데 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멘토링과 관련해서 약 10년 이상 멘토링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온라인 멘토링 개발을 해서 지금 3년차 온라인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제해주신 김재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은요, 감정을 많이 잃었었고요.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었습니다. 사회가 모두 멈췄을 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멘토링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멘토링을 바로 직접 개발했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는 1대1 멘토링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멘토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중학교와 교육센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가장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멘토링은 오프라인 멘토링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되게 스킨십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의 스킨십이 필요한데 만나서 눈을 맞춰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14년 동안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과 보시면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검은색인 부분이 2020년에 진행했던 코로나 당시의 멘토링입니다. 이때는 사전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이나 정체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사후에서도 또한 노란색 부분이 이제 2021년 작년에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후에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어서 멘토링의 결과가 많이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온라인으로 이제 멘토링을 시작을 했었을 때 사전과 사후로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사후로 온라인 멘토링도 가능하다. 그리고 티를 통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었고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2020년에 나타났고요. 동일하게 1년 뒤 온라인이 많이 안정화되었을 때도 2021년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많이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온라인 멘토링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개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토연한 공간에서 자기개발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방과 후나 학교 센터에서 멘토링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 또한 어떤 모여진 단체 활동 안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온라인을 하면서 자신의 방,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보여준다거나 강아지를 보여준다거나 반려묘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같이 얘기하고 자기 개방이 좀 더 쉬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각지대에 모여있는 참여자 발굴인데요. 저희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직접 오프라인으로만 학교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화 되면서 경주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강원도 부안 사구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학교 끝나고 부지런히 가서 온라인 멘토링을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원거리 지역의 교육 확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멘토들이 대학생 위주로 저희는 선발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멘토가 너무 되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이가 많다고 아이들 외모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 위주로 선발하는데 원거리 지역에 있는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서울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지역에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자원, 교육의 기회를 확대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 유입률, 이동 상관없고 장소 상관없이 온라인이 진행되는데 가장 좋은 점으로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학교 끝나고 아이들을 만나라 그러면 정말 피곤하네요. 근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주 최상의 컨디션으로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유입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상층 확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날 아동 노인에 좀 극한되었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장애인이라든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이 쉽게 온라인화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층을 좀 넓게 진행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점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 선발 및 관리인데요. 멘토 부분입니다. 우선 참여자 관리는 멘토와 멘티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 멘토링의 가장 핵심은 멘토라고 해도 멘토가 100%라고 해도 저는 사실 가만히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멘토의 역할이 아주 극대화되었고요. 캐릭터가 증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실무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멘토가 모든 책임과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멘토의 책임감이 증가되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예례로 처음 저희가 멘토링 시작했을 때 화면에는 아이 혼자만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 가족 모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는 몰랐고 근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길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의 부담감이 더 극대화해서 이런 경계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발과 신분 확인인데요. 사실 온라인으로 지금 선거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의 선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 관리를 모두 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는요, 서류 심사를 통해서 먼저 1차 심사가 되고요. 2차는 4대1 집단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범죄 조회를 시작을 하고요. 성교육을 듣고 그리고 교육이 3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지만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상이 멈추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했고 그때 지원자가 100명 정도 뽑는 데에서 한 600명 정도의 지원자가 올 정도로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할 때 신분을 확인을 하면서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하에 저희는 모든 활동을 녹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는 멘티하고 멘토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나쁜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지켜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니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멘토 교육 강화인데요. 사실 멘토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실무적으로 바빠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도 오프라인일 때는 약 2박 3일 정도 집체 교육을 진행을 했지만 온라인이면서 이제 모든 전면 온라인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멘토들끼리 어떤 멘토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멘토 또래 관계의 결속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학생 멘토링이라고 하면은 교육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나눔을 진행해야 되고 정서 진로 멘토링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으로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선언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더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멘토 교육의 필요성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멘토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방대는 지금 많이 폐교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지금 인구 부기도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멘토의 수급이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멀리 있는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중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만나려는 멘토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멘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혜택의 절충인데요. 사실 2020년에는 분차 시간을 갖지 못했었어요. 대학생분들이. 저희는 전면 유료가 아니라 분차 시간 하나만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200명 정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멘토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을 갖는 경우에도 페이퍼를 작성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활동 전, 활동 중, 활동 후 모든 부분을 다 캡처를 해야 되고요. 활동할 때마다 무슨 내용을 해야 된다 기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너무 버거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멘토링 사례가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젊은 층은 가능하겠지만 30, 40대 그 이상으로는 멘토도 되게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T 매뉴얼이라고 해서요. 멘토 매뉴얼을 약 3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먼저 가이드를 설정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것부터 진행해요. 카페에서 하게 되면 노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매뉴얼 하에서 진행을 하고요. 단정한 자리. 상체는 불러지지만 하체는 잠옷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저희가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국영수로 알려주는 청소년 멘토링 기관은 아니고요. 너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니 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활동 키워드로 그 주차마다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대학생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이런 목적을 설명하는 기관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멘토링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멘토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5초의 침묵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한 거 5초를 재볼게요. 네, 괜찮죠? 근데 온라인에서의 5초의 침묵은요, 1시간 넘어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그 중학생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 노래를 틀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하라, 대화를 많이 하라 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하는 게 BTS 좋아해? 밥 뭐 먹었어? 친구랑 만나면 뭐해? 라는 얘기만 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정말 질문 예시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칭찬하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해요. 많이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도 가이드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고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 없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부터 저희가 교육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요, 만약에 중학생이 아니면 멘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그럼 오프라인이라면 어깨를 후덕혀주고 괜찮아 하면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5초 정도 기다려준다거나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다 매뉴얼화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티인데요. 사실 멘티가 너무 어려워요. 멘티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이 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른도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일 때는 잠깐만 있어봐 맛있는 거 줄게 라든지 오늘 활동 한 번만 하고 가자 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꺼버리면 끝이에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에 가서 학업하세요 라고 하면 끊겨요. 그러면 멘토분들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동기부여가 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멘티를 선발하고 아이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유입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시간대의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멘토링을 한 방과 후에 혹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 8시에도 멘토링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콘텐츠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단순 학생 멘토링이 아닌 정서진로 멘토링의 주제가 있는 내용이 많이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영수가 알려준다고 해도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 가 아니라 화면을 보고 오늘 컨디션 점수는 어때? 5가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볼래? 나는 3점이야. 나는 2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한 멘토링인데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많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줌, 구글 미트, 행아웃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도 저희 아이들에게 맞춰서는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둘이 소외실을 가서 예약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노래 공유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배경화면도 이렇게 맞춰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램 게임을 할 때도 배경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취약장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공간을 노출하기 힘들어할 경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왼쪽처럼 배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화면을 켜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노출하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화면을 꺼 있다고도 하시고 또 어르신분들도 화면을 켜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분들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억지로 화면을 켜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재미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멘토링을 한다면 아이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좀 자랑을 하자면 처음에는 화면도 켜지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6개월 뒤에 손가락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을 켜서 저희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2주 뒤에 머리카락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머리카락까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신의 얼굴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멘토링 플랫폼을 이용해서 멘토링을 운영한다면 좀 더 유입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온라인 멘토링의 지원인데요. 동일한 매뉴얼, 교구, 식사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교에서나 아니면 방과후, 복지관에서 진행할 때는 그 기관에서 제공된 연필이라든지 놀펜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콘텐츠로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동일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상이한 상태로 운영하다 보면은 좀 타입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매뉴얼과 그거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 자료가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북이라고 해서요, 작은 책자인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기재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얘기죠. 언제 밥 한 번 먹자. 지켜지진 않지만 밥이라는 얘기로 꼭 약속을 정하는데요. 멘토링에서 오프라인에는 늘 밥 식사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방과 후에 관리하기도 하고 이제 박지에 있는 아이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멘토링에서 그거 말고도 밥이 주는 교제 시간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도서관만 지역에서는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사서 집으로 패킹하는 형태로 식사 시간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 식사를 지원을 해서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 본다거나 같이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간의 대화 포용성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하면서 이게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 때문에 지원이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으로 보내는 교구도 같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맞는 멘토링 운영인데요. 세계화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드신 게 분명히 있어요. 멘토링이라고 해도 아동, 청소년, 노인,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 잘 된 곳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멘토링 담당자 업무 과정이 너무 큽니다. 사실 멘토랑 멘티 아까 결혼의 부부처럼 매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칭, 그리고 멘토 선발, 그리고 멘티 관리, 그리고 환경을 파악해야 되고요. 학습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적으로 인간관계도 파악을 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설문도 해야 되고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과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애들이 화면을 켜고 있는데 게임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희 게임하지 마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같이 나누는 활동을 좀 진행하고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카드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데이인데 온라인 사회에서도 각자 준비해서 만날 수 있는 활동 진행을 하고요. 서로 텔레파시 보내는 것처럼 같이 액션 포즈를 취해서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더 결속력 있게 온라인에서 재미있게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멘토링의 향후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업 예산 확대입니다. 사실 멘토링이라고 하면 너무 쉽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많고요. 담당자의 애정이 없다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담당자의 인식 변화와 처우 개선입니다.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많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멘토링 전문 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주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식 변화가 사회복지사분들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멘토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는다거나 서로에게 멘토 강의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협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선별적 멘토링에서 복합적인 멘토링의 변화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 모두가 다 힘드셨잖아요. 다 우울해하셨고 다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온라인에서 말하자, 우리 대화하자라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멘토링으로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인 가구가 확대가 될 거고요. 5인 가구가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온라인 멘토링을 잘 모델링 하려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한 곳에 200가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멘토링으로도 충분히 그런 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시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멘토링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겟더타운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겟더타운이라는 곳인데요. 비용이 낮으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게 이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바일과 PC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렌드에 늦춰지면은 앞으로 더 만나게 될 사람들이 더 트렌드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기울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중앙정부에서는 저희 비대면 멘토링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되게 확고한 효과성을 알고 계시지만 비대면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소원이 끊기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조하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수 사업으로 사회공헌에 꼭 필요한 요소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대면 운영기관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멘토링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틀림없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멘토링은 사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계화된 결과물, 숫자로 표현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인상이 달라지는 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4년째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이 멘토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멘토링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가지의 제가 아이들의 소상공 단체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일매일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멘토링 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모두가 코로나로 지쳐있을 때 나에겐 온라인 멘토링으로 내 삶이 달라졌고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내가 많은 사랑을 꼭 돌려주고 싶다. 오래도록 멘토링이 남아주길 바란다. 였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멘토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과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지역이 함께하는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학업이나 종교 또는 교우 취미활동 등의 어떤 전반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현실이었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사회안전망에서 시군구에서 행업복지 지원단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이제 기존에 구축되어 온 사회안전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일반인보다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었는데
저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 봉사단의 멘티의 사례를 보면 맞벌이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개학이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점심을 먹지 않거나 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학습 이외에 컴퓨터를 하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과정이나 다문화 과정 등의 어떤 디지털 사용 이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겪는 분도 있었고 이제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어떤 저희 부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멘토링 봉사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지역장과 연계해서 기기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 인력에서 혼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 복지욕구가 이제 다변화되고 일시적인 휴대적인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 2007년 4월에 행복나눔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2014년 4월에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 같이 제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나눔 협력팀에서 저희 멘토링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당시 행복나눔센터가 팀으로 구성이 될 때 달서구 저소득 취약계층 욕구를 조사했더니 72.1%가 이제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 지도 외에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은 성적이나 진로 문제, 부모와의 대화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극복할 것이냐 해서 2007년부터 멘토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4월에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끼리 봉사단을 36명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모니 멘토링의 배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저소득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이 합친 멘토링과 또 더불어서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가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청년들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주민이 우리 다문화 가족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멘토링으로 좀 더 확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점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이멘토 프로그램에 보면은 코디네이터나 이런 말씀하시던데 저희는 2010년부터 코디네이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320명의 멘토와 멘티가 합치면 64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팀이 함께 활동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학습 지도와 그리고 기타 학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해준다든지 진로나 정서 지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멘토링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년 동안 멘토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이제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사회복지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그러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없었는데 저희 부에서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6배라고 말씀하신 저희는 3배 정도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한 3배 정도 늘어나서 정말 우수한 멘토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는 멘토링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둘러보면 굉장히 필요한 멘토링의 어떤 다양한 영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동네에서는 통장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동에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원하고 있고 동네에 계시는 이 주민들이
다문화 가족과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타켓이 왜 다문화 가족이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장 그 다문화 가족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막상 이제 설문을 했더니 그 외롭다든지 아니면 뭐 언어 문제라든지 뭐 교통 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거나 상대의 도움을 요청할 곳이 가족 말고 누가 있느냐 물었을 때 한 30-40% 정도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 주민이 잘 돌봐주면 다문화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 파트너 사업인데요. 마을 복지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양성을 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주민과 동네에 있는 다문화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프로그램과 그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만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제자의 아이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코디네이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누구냐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멘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320명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제상 멘토를 했던 사람들이 더 멘토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저희가 20명에 지금 22명의 코디네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멘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온라인 면접한다 말씀드렸는데 면접을 할 때도 제가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가 면접을 보고 있고 우리 뭐 멘토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코디네이터가 직접 기획하고 뭐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멘토와 멘티의 중간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10주년 되는 시점에 제가 함께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통을 위한 창구를 개선해서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일지라든지 공지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센티브로 달서구청장 표창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비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실비 기준에 의하면 그 1회에 한 13,000원 정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한 달에 4회 정도의 52,000원의 활동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자원봉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 저희 청년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게 2020년 3월에 대구에 신천지와 대구를 보통 같이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딱 코로나 걸렸을 때 직접 키트 가지고 그 코드 격리된 곳에 배달도 하고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구를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사회복지 시설 또한 마찬가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또 집단에서 개별화로 많이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멘토링도 아주 도전과 실패를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가장 먼저 멘토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기존에 대면에서 면접을 보던 것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은 저희 줌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3배 정도 증가했고 줌의 장점은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자세한 관찰이 좀 어려웠습니다. 약간 웃긴 건 위에는 정장을 입고 밑에는 뭐 수면 바지 입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멘토링 면접 방식이 변화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은 저희가 대면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온라인 면접보다는 글쎄요 대면 면접이 좀 더 그 지속률이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대면 면접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멘토링 활동에 대한 변화는 저희가 이제 2020년 2월에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4월부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병행하도록 했었고 저희는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례가 잠깐 보시면 여기 베트남 유학생이 다오반상이라는 유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거의 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는 국민대상에 KBS 사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저희가 아까 활동비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활동비를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멘토링을 하는 멘토와 멘티에게 마스크를 후원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이 학생이 베트남 학생이 어느 날 면접을 보려고 왔는데 한 1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봤더니 본인이 막 베트남 학생들한테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달서구청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제자의 발제문을 통해서 제가 코디네이터의 몇 명에게 이 멘토링에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더니 4명이 이제 답변 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디네이터 오프른 학생은 이제 온라인 멘토링은 누구나 언제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멘티의 감정을 경험하는데 약간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른 학생은 기존에 2년간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유대감을 쌓는 것에도 조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코디네이터 김수양 코디네이터는 멘토링은 학습뿐만 아니라 멘티와 유대감 형성 및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데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김주훈 학생은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시간 조율이 자유로운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멘토와 멘티의 활동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멘토와 멘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김현수 학생은 어떤 그 시공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어떤 초등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집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례를 한번 얘기 드리면 뉴욕 시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신청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뉴욕에서 중학생 멘토와 멘티와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원거리에 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심 축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떤 대면 서비스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멘토링에 있어서 현재 지원 방식은 제한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하고 또 이 멘토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 집단이 아닌 다양한 협력기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이런 사례들을 통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 2023년도에는 서울론과 같이 달서구에도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자 600명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 멘토링과 같이 결합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온라인을 함께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블렌디드 멘토링 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14년간 운영하면서 코디네이터가 직장인이 되고 직장인이 다시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고 선생님같이 그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같이 멘티가 다시 멘토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멘토링은 어떻게 하나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하면서도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가정아동 성장 멘토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 장애가정아동 성장 멘토링은 저소득 장애 부모 일부 장애가정아동의 부족한 양육 환경을 보충해주기 위해 초등학생 멘티와 대학생 멘토를 1대1 매칭하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관리, 문화활동 등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장애가정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공익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7,232명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17년 차로 전국 35개 공동수행기관에서 총 6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에서 먼저 장애가정 아동에게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청 발생입니다. 저희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1위가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로 나타났고, 그리고 본인 장애로 인해서 자녀의 성장에 지장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성장애인 47.9%가 지장이 많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이중고입니다. 2020년 장애 가정의 저소득 가구 분포 비율은 59.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입니다. 우리나라 자녀의 89.6%가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가정 아동은 이제 부모님 또는 부모의 장애, 가난, 부모의 저학력, 이런 지지체계 등의 부족으로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장애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멘토링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동의 이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 수업 규칙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소득, 저학력,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은 공통적으로 양육 문제나 사회활동 부족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단계별 개별안의 통합 사례 관리형의 멘토링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링 사업은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 멘토링은 이제 목적과 목표가 각 대상별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멘티가 밝고 건강하며 단단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멘티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멘토가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수행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공동수행기관 파트너십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산출 목표는 횟수이기 때문에 진행 내용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관리는 멘티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이나 식사, 올바른 소비 저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건 20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관리는 멘티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습 지원, 학습 태도 조성, 인성교육, 성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또한 20팩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문화 체험과 캠프를 포함한 문화활동을 총 400이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이나 양육 정보 공유, 그리고 부모 간 친목 도모를 위해서 부모 간담회도 3회기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에게는 총 24회기에 대한 연 48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 간담회를 통해서 매칭된 멘토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 멘토 교육을 하거나 활동 점검을 하고 또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공동수행기관을 통해서 처음에는 발대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대식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중앙협회에서는 공동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실무자 회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나 중앙 모니터링, 또 매뉴얼을 제작한다던가 보고서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수자들을 선정하고 애니얼 리포트나 어플리케이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 홍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 멘토링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실무자나 멘토가 원활하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 매뉴얼과 멘토링 활동 안내서를 제작하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사업 소개를 하고 그 실무자들이 좀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멘토와 전체 부모 간담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별로 성장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또 멘티 부모님과 멘토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각각의 이제 전체 간담회를 통해 저희 성장 멘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담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무자인 멘티, 멘토의 사기 진단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수 실무자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관의 등록회도 같이 수여를 하고요. 그리고 멘토에게는 활동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티, 멘토에게는 베스트 커플을 수여를 해서 또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의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배포한다던가 아니면 SNS나 아니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성과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사업분이 우체국분위지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 7,232명의 멘티 멘토에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21년까지 61억 400만 원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600명에게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보시면은 저희 멘티의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 자기 성장, 가족 관계에 그리고 미래 혁신까지 연령대별로 전부 모두 이제 평균 값이 향상이 되어서 멘티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멘토도 동일하게 2021년 사전 사후 조사 결과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멘토링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를 한 결과 33.5%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각 12.7%가 운동을 하고 골고루 먹어서 건강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멘토는 활동을 하면서 멘티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성장 멘토링은 참여자의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600명의 멘티 멘토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중도 변경률이 20명, 그러니까 전체 3%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멘티 멘토들이 사업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11월에 멘티 멘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멘티 멘토 90% 이상이 사업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시면은 먼저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멘티 멘토입니다. 먼저 멘티는 이제 소심하고 좀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요. 저희 성장 멘토링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좀 활기찬 모습도 보여주고 또 자신감이 향상돼서 자신을 좀 잘 표현하는 성격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멘티 멘토인데요. 저희 처음에 멘티가 이제 가정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또 본인 장애가 있는 친구였고 해서 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학업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은 친구였는데 이 멘티가 저희 성장 멘토링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학업 성적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들도 있지만 출진상 한계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저희 한계점은 먼저 비대면 시스템 부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이제 올해 1분기까지는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1 활동이나 아니면 비대면 활동을 좀 독려를 하고 비대면 활동 관련한 TF 회의도 해서 좀 방안을 마련을 해놨지만 멘티 가정의 비대면 시스템 가능 여부나 아니면 비대면 활동에 대한 멘토 교육이 없어서 이런 진행이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매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기관별 지리 접근성, 그리고 선정 기준 등으로 멘티 멘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티 멘토 활동 독려에 대한 어려움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학습 거부감이나 아니면 장소 제약에 따른 방문 멘토링의 어려움, 그리고 일정 조율이나 행정 처리에 대한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멘토링은 전반적인 사례 관리도 필요하고 대상자랑 관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코로나19로 발대식도 개별로 다 진행을 한다던가 간담회도 개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비중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성장 멘토링
아니라 그냥 멘토링만 봤을 때도 심리사회적 지지와 교육 투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멘티, 멘토 관리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 장애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은 멘티, 멘토, 그리고 공동수행기관, 협회, 후원기관까지 좀 다양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멘티, 멘토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나은 장애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대면 멘토링이 저희는 이제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비대면 멘토링도 지속적으로 좀 허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비대면 병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전문가 양성이나 매뉴얼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멘토링 활동 동료와 사회관리자들에 대한 지지 격려입니다. 대상자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아니면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동수행기관 담당자를 좀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좀 직접 서비스 대상자인 멘티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 프로그램 효과나 만족도를 봤을 때는 멘토, 사례관리자 그리고 기관의 적극적인 투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수행기관과의 파트너십 만족도 향상입니다. 멘토링은 멘티와 멘토의 관리가 동시에 강조되는 만큼 저희 담당자들의 업무 보충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수행기관과의 파트너십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우수 실무자한테 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실무자 연수를 통해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장을 좀 확대를 하고 연수령을 하고 좀 보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축인데요. 성장 멘토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만큼 네트워크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복지, 그리고 관공서 같은 행정 체계와도 좀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성장 멘토링은 저소득 계층의 다각지대인 장애가정 아동을 위한 유일한 전문 멘토링 사업으로 앞으로도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논의와 또 투자 확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 장영신입니다. 먼저 멘토링이 확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먼저 저는 지역별로 멘토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데이터베이스가 감사합니다.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스스로 프레임을 기억하는 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부분 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화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자율성이라든가 또 혁신성에 대해서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광구조화된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에게 멘토링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제공할 활동 목록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협력 가능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험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터 혹은 멘토가 멘토링 목적이나 멘토와 멘티가 상황하는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멘토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멘티의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링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이나 역량, 인적 구성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해서 멘토링 사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개별 멘토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멘토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멘토링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멘토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멘토링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및 멘토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및 자격관리를 통해 멘토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멘토링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8.15 경축사 후속 조치 및 신규 국정관제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적나눔 분야 중에서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멘토링은 무한한 잠재력과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성장 촉진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 사업의 수익 여부를 컨설팅받고 운영 방향에 대한 진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국에서 보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다 법제도화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도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멘토링에 대한 요구조사라든가 사례 분석, 또 효과성 연구, 교육과정 개발, 또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관리, 지원체계,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과 구조적 모델 등에 대한 분석이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토링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멘토링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중복 수혜라든가 또 특정 주제로 중복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멘티에게 예산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토링 관련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각종 기관 간의 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멘토링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역별 멘토링 거점기관을 통해 지역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도시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멘토링 홍보 및 캠페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지역별 편차도 줄이고 전국적으로 양지된 멘토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멘토링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 두 번째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세 번째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네 번째는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런 4가지가 다 저는 이루어지려면 이 멘토링에 대한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씩 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는 멘토링 학회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다양한 분야에서 학회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한국청소년복지학회에서 추계학술대회를 하는데요. 학회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분과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멘토링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대상별로도 이루어지고 또 멘토링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매뉴얼도 아까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환경 개선이 되면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던 4가지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